그리고 타오른강을 완독해 주신 분들 앞에 정말 큰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빠른 세상에 9번을 읽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분들한테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타오른강에 대해 영산강과 타오른강에 대해서는 제가 나주에 와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식상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자니 하기도 싫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랍니다. 나의 삶, 나의 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87세니까 87세 된 한 작가가 어떤 길을 살아왔으며 어떤 작품 세계를 추구해 왔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오른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책자에 다 있으니까 그거 읽으시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네, 제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에 빠져 있었어요.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 나이 되면은 수면제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공원에서 잠도 자고 그 고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철학과를 갔습니다. 막상 철학과에 들어가면 전남대학교 철학과 들어가 보니까 칸트 인식론이면 인식론이 체계화돼서 와요. 니체 허무주의면 허무주의가 체계화돼서 나한테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이거 아닌데 내가 학문으로서 온 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문과로 2학년까지 마치고 국문과로 옮겼습니다만 그때 제가 지금도 이 생각을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요, 이 평생 우리의 삶은 큰 돌덩어리를 정상에까지 올리고 가는, 밀고 가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밀고 가고 이거 반복된 이 현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까미가 시지프스라고 하는 나중에 소설을 썼습니다만 이 시지프스 신화가 생각났고 또 불가에서는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소가 연자방울을 돌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희 이 공통점은 고통이거든요. 근데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고통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삶의 진면모가 아닌가. 그런 이 사진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운명과 숙명이 있는데 운명은 앞에서 오는 돌이고 숙명은 뒤에서 오는 돌이다. 앞에서 오는 돌은 피할 수 있지만 뒤에서 오는 돌은 피할 수 없다. 숙명은 피할 수 없지만은 운명은 피할 수 있다. 잘 피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오는 돌을 피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거,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거. 그게 자기만의 진정한 삶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인생을 사랑에 강점을 두고 부처님은 자비, 공자는 인내에 두었습니다만 저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키르케고르하고 사르트르 이 두 분의 생각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키르케고르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은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고통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명한 말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에 담고 살았거든요. 키르케고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르트르는 내가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반대쪽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다.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대단 시간과 존재라는 책에서 삶의 무의미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사르트르가. 근데 내가 삶은 무의미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반대쪽에서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뿐인 삶이니까 의미 있게 살자는 것이다. 우리 한 번밖에 살 못하니까 정말 의미 있게 살자는 거야. 내 진정한 의미는 실존주의 철학자들 두 사람들이 정말 전곡을 찌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가까운 사람들을 제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자주 물어봅니다. 저는 그래서 천상경 씨는 소풍이라고 이야기했죠 옛날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죠. 조병환 선생님 제가 한동안 잘 알았거든요. 광주에도 여러 번 오셨거든요. 그 사모님 의사인데 광주에 여러 번 오셨어요. 그 조병환 선생님한테 선생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심부름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말이. 삶이란 엄마 심부름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이 나쁜 일을 시키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착한 심부름, 착한 일. 그러니까 너는 착하게 살아라 하는 심부름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엄마 심부름이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세영 선생님이 한평분인데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였어요. 시인이기도 하는데 학자죠 이분은. 오세영 시인하고도 자주 만났습니다. 오세영 시인한테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한 5살 정도 아래인데 인생이란 뭡니까 도대체? 한번 물어보니까 학교 가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는 것?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쭉 학교 간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학자니까 얼른 진즉 퇴직해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자기는 학교 가는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다 그래요. 날마다 퇴직해서 날마다 학교 가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학자들은 공부해야 퇴직해도. 저는 제 생각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나만의 길찾기다. 나만의 길찾기. 우리가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고속도로도 있고 뭐 산비탈 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진 길이 아니고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 생각은 나만의 길찾기다. 저는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으로 오는 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저는 인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저는 5번의 선택을 진지하게 또 노력해서 5번의 선택을 했거든요. 첫 번째 선택은 학업 계속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6.25를 만났어요. 무등산 뒤쪽인데 6.25 만나가지고 거기가 공비 토벌 작전 지역이 됐어요. 백아산까지 무등산에서 백아산까지 그 공간에는 전부 마을 다 불리려졌어요. 공비들 토벌한다는 명목 아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업도 중단됐어요. 한 5년, 3년 거의 떠돌아다니. 5년까지는 그 정체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3년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근데 뭔가는 읽었어요. 뭘 읽었냐면요. 외갓 동네로 가서 논 서마지기를 겨우 붙여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계란을 훔쳐가 책이 읽고 싶으니까 계란을 훔쳐서 한 1시간 가까이 조금 못 가면 이서장이 있어요. 이서장에 가면은 계란을 팔아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책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옥단춘전, 장화홍련전 이런 거 팔아요. 그 옆에 어쩌다가 통사의 모험, 거지 왕자와 거지 이런 것들 어쩌다가 나와요. 그럼 그거 살려고 계란 팔아서 그 한 권씩 사고 오면 그렇게 오졌어요. 그걸 읽었거든요. 학교 못 다니면서도 하루는 여름 굉장히 땡볕인데 그걸 그늘 밑에서 읽고 있었는데 통매는 사람들 다녔어요. 옛날에 시골에. 통멜꾼이 지나가면 그거 쉬더니 제가 책 읽는 걸 보더니 너 몇 학년이냐 그래요. 저 학교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책 읽고 있는데 너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예, 책은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광주에 가면은 조선대학교 앞에 응세중학교가 있는데 말 키우는 학교가 있다. 그 학교에 가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더 공부 다 시켜준다. 그래서 그 말을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아침밥 많이 먹고 걸어서 광주까지 왔습니다.
12살 된 나이에 굉장히 한 60리 되는데 새벽에 걸어서 와서 응세중학교를 찾아갔어요. 그 넓은 뜰에 판잣집 같은 게 있고 말이 몇 마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무조건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졸업장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졸업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졸업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이 풀려가지고 나오는데 중앙초등학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중앙초등학교 교장실로 들어갔어요. 12살짜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신통해요. 교장실도 이 학교에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는 다 만원이어서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저금난 학교가 있는데 학강초등학교래요. 거기가 저금났다는 거예요. 너무 만원이어서. 그 학교로 가면 자리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초등학교에서 걸어서 광주천을 건너가는데요. 엄청나게 배가 고팠어요. 광주천을 건너가는데 밑에 보니까 다리 밑에 거지들이 남하는 거지들이 많이 모여서 밥을 흡지가 바가지에다 얻어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나도 그리 뛰어내려가서 얻어먹고 싶더라고요. 뛰어내려갔으면은 저도 거지 됐겠죠. 네. 근데 참고 계속 가니까 학강초등학교가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실로. 이 학교에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책상 걸상값 주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맙던지. 책상 걸상값.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주 이제 밤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아버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절대 무슨 네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 우리 형편에 논서마지게 갖고 겨우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날 다음날 밥을 안 먹고 굶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일주일 굶으니까 책상 걸상값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먹을 거 쌀 짊어지고 다시 걸어서 원머리라고 하는 배고픈 다리 옆에 있습니다. 학동 거기 친척집에 붙여 있으면서 학강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1년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강초등학교 1년 다니고 졸업생이 됐습니다. 지금 학강초등학교에 가면은 역사관이 생겼는데 거기에 우리 졸업생이라고 몇 사람 와갖고 그 사람 뭐 사진 전시도 하고 그러더만 말이야. 그래서 학강초등학교가 그래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거의 저로서는 가장 첫 번째 선택이고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선택을 못했더라면은 저는 농사꾼이 됐을 것이고 이러다가 몸도 약하는데 일찍 죽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인문고등학교를 간 겁니다. 저는 너무 이제 앞이 너무 깜깜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집안을 하면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하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제 가야 되는데 집에서는 고등학교를 삼학교를 가라. 제가 공부는 꽤 잘했거든요. 삼학교를 가라고 그러는데 삼학교를 가느냐, 그런데 삼학교를 가느냐, 광고를 가느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고는요 서중생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변두리 학교에서는 광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 좋은 학교로서는. 그래서 광고를 가기로 선택을 했는데 광고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사범학교 안 가고 왜 그러냐면 광고에 가서 제가 문학의 길을 열게 됐거든요. 광주고등학교에서 문예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됐어요. 광주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광주고등학교에 는 광고 문학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고등학교에 안에가. 그 정도로 광고 출신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선배들 덕분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인들이 나왔어요. 광주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다행히 이제 광주고등학교 인문고를 선택한 게 두 번째 잘한 선택이고 세 번째는 부끄럽습니다만 제 아내를 선택한 게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리고 게으르거든요. 아무 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누라는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돈의 중요함을 알아요. 저는 돈 전혀 모르거든요. 돈의 중요한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고 돈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애들 교육도 아주 열성적이에요. 그래서 마누라 만나는 게 참 잘 선택한 건데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선택할 대상 나한테는 올 대상도 아닌데 저는 한번 생각하면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문해부 출신인데
부덕리에 출신이 하나 있어요. 부덕촌에 부덕리에. 근데 같은 문예부였는데 나하고 단짝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너 우리 마을에 아주 좋은 여학생이 있으니까 너 소개해준다는 이야기를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근데 한 번 여기 와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고 갔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귀에 박혔어요. 그 여자의 모양새나 얼굴 모습 성격하면 전부 저한테 입력을 시켜놔서 안 만났는데 만난 것처럼 아주 가깝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졸업하고는 연락이 없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혹여나 하는 생각으로 그 친구한테 들었던 여자 이름을 알거든요. 귀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네, 내 친구 소식을 알고 싶다. 누구누구. 그러니까 나 좀 만나주라. 아주 광주에서 기차 타고 영산포역 대합실에서 기다릴 테니까 몇 시까지 나와주라. 저는 그 가능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나와주리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혹시나 하고 또 영산포도 한번 구경하고 싶고 그래서 왔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소복을 하고 하얀 소복을 하고 키도 꽤 크고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백꽃처럼 하얗고 생김새도 괜찮고 눈도 크고 하는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여자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지라는 거예요. 하은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은호 내 친구 이름이 하은호인데 지금 미국에 가서 사는데 그래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소복을 입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소복을 했노라고 못 올 것인데 그 하은호 때문에 그 알려주고 싶어서 나왔다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어떤 매료됐어요. 네, 그 순간에. 그래서 좀 나하고 걸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 나하고 좀 걸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걸을 수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뚝을 쫙 가서 이게 정자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쭉 갔다 왔다 하니까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흘렀어요. 저는 그때 돈이 있었으면 빵집이라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겨우 기차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고 돌아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에 편지를 썼는데 밤새도록 편지를 썼어요. 저는 편지 길게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계속 편지를. 나중에 안 이야기인데 우체부가 와서는 이 무슨 편지가 이렇게 무겁냐고 하는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연애 편지 써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에 쓰면요 아침에 읽으면 못 보내거든요. 얼굴이 부끄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붙여버려요. 네. 그래서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꼬시게 됐는데 그래서 제 여자가 됐는데 지금 한동안 이제 트러블도 몇 번 있었는데 그 편지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내 덕분에 저는 생활력도 강하고 또 아주 현실주의자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서 저는 아내 덕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어요. 아내 집사람 참 잘 선택했다. 어디 가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잘 선택한 거, 네 번째 문학을 선택한 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노름도 할 줄, 바둑도 들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문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영산강을 제가 잘 선택했어요. 영산강에 살고 있는 마누라를 선택한 것도 잘했지만은 영산강을 제 소설의 무대로 선택한 걸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나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문학의 길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일생을 살다 보면요, 죽을 때까지 생각나는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에서 세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하는 삶이다. 세 사람 뭐냐면은 스승 잘 만나면 그것도 성공한 길이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잘 만나도 그것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친한 친구, 이 스승, 사랑하는 사람, 친구, 이 세 사람을 다 만나기 어려워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잘 만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저를 문학에 영향을 끼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교라고 수필가, 옛날에 저희 광주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와세다 대학 졸업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 송교 선생님 저는 이제 광주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는데 복도에다가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붙여버려요. 이름하고 점수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짝꿍하고 그날 내기를 하고 날마다 집에를 가는데 뭐냐면 그날 배운 영어는 그날 외우고 집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고등학교 왔는데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때요.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첫째 육사 가는 거. 육사에 가서 장교되고 별 따는 그게 촌놈들이 가장 지름길이었어요. 육사 가는 게. 그래서 광주고등학교에 육사반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의사 되는 거. 의사가 되면 돈 버는 거. 그것도 성공하는 길이었어요. 머리 좀 있는 놈들이니까 의사 육사 아니면 의사반도 있었어요. 의대반이. 그 다음에 고시 공부하는 거. 이 세 가지 길을 선택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만 몰입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의대 아니면은 법대 가서 고시 학교 가는 게 제 소망이에요. 아버지도 그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딱 1학년 들어가서 2학기 되니까 이 송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전부 장문을 하나씩 써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문을 써내라고 그래서 제가 장문을 썼어요. 그게 탈이 됐어요. 장문을 썼는데 무슨 장문을 썼냐면은 제가 자취하면서 풍구로 그 텃밭 서방면에 가서 제재소에 가서 톱밥을 훔쳐다가 이렇게 마르지도 않은 거 그 풍구에다 붙여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러면 마르지 않은 게 연기가 엄청 나요. 그러면 한 번씩 밥 한 번 해 먹을 때마다 얼굴이 그냥 뒤범벅이 돼요. 눈물 그냥 콧물 뒤범벅이 돼요. 그 이야기를 썼어요. 썼더니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네가 썼냐? 제가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리얼리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예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예부에 들어가니까 이성부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시 이성부가 있어요. 조태일이네 1년 후배고요. 그리고 또 문예부 나중에 문인도 등단을 많이 했습니다만 문예부에 들어가서 제가 문학병이 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의대나 법대를 갔을 거예요. 문학병이 들어가지고 시간만 되면 책상 밑에다 세계 명작 소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그 선생님들은 분필로 가지고 잘도 맞춰요. 맞춰요. 그러면 나 수학 선생님 제일 잘 맞춰서 다 문제 풀어라고 못 풀죠. 소설 읽고 있었으니까 숨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문학병이 완전히 문학병 들었죠. 그런데 그때 앞에 김혜성 시인을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이성부 시인이랑 또 박봉호 선배가 계셔요.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된 분인데 그분 안내로 김현승 선생님이 양림동에 계셨어요. 제가 학강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옆에 학강초등학교 옆에가 집이 있더라고요. 조선대학교 교수이면서 유명한 시인이시죠. 김현 선생님을 첫째 다녔어요. 거기서 김현 선생님 찾아가면요. 김현 선생님은 친구들이 없어요. 제자들하고만 어울렸어요. 커피를 내려주십니다. 그때부터 제가 커피 좋아했어요. 지금도 제가 커피 내가 내려 마시거든요. 꼭 안티구아만 딱 정해놓고 있는데 제 손수 내려서 집사람하고 둘이 하루에 2번 마십니다. 아침하고 점심하고. 그게 이제 몇십 년 됐어요 지금. 그 김현 선생님 영향 때문입니다. 김현 선생님이 누구를 찾아오면 전부 커피를 그렇게 끓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김현 선생님을 통해서 서정선과 시정신을 제가 몸에 배이게 됐습니다. 김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루는 김현 선생님 댁에 갔더니
등나무 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영어로. 훌륭한 분이에요. 원서로 시약,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니들은 시약 아직 읽을 때 못돼. 이성바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뭐는 C.D. 루이스의 시약 입문을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길로 서점에 와서 시약 입문을 사서 이성바하고 둘이 공원에 올라가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C.D. 루이스 시약 입문에 서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을 왜 시를 쓰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를 쓴다라고. 그래서 무지개?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시를 쓴다? 무지개가 뭔데? 물리적인 현상인데. 먼지와 물방울이 만나서 일으키는 물리적인 현상인데 그 무지개가 있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이건 메타포다. 아, 이건 메타포다 하는 것을 즉각 우리 생각했어요. 아, 이건 그럼 무지개는 뭐냐? 희망, 이상, 꿈 이거구나. 그러니까 희망, 꿈,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시를 쓴다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걸 터득을 하고 무릎을 쳤어요. 아, 그럼 우리도 무지개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둘이 시를 썼죠. 아, 그다음에 오이곤 선생님 이제 여기 와서는 오이곤 선생님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오이곤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오이곤 선생님 1928년생이더라고요. 1928년생이니까 제가 1939년생이니까 11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여기로 왔는데 오이곤 그때는 전라남도에 광주 통틀어서 소설 쓰는 분이 오이곤 선생님밖에 안 계셨어요. 딱 한 분밖에. 그리고 그 전해 1957년도에 현대문학의 두 나그네라고 하는 소설로 추천을 받아서 등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문학지에 현대문학이나 혹은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등단이 되면 유명해져 버리거든요. 금방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오이곤 선생님께서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당선된 이듬해 제가 나도 소설을 쓰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6.25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 안에 뭔가 한 같은 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6.25 겪으면서 만약 이게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이 한 풀지 못하면 그러는 말 박수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한 덩어리 때문에. 그래서 소설을 써야 돼. 소설을 쓰면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박수무당이 되기 싫으면 이 소설가 같은데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오이곤 선생님도 찾아왔는데 그때 오이곤 선생님이 영산포 우체국에 스스돈돈 이걸 했어요. 근무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30대 때인데 이걸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도착했는데 3시인데 5시 돼야 퇴근을 하잖아요. 기통이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가자. 그래서 나갔는데 소주 2병을 사시더라고요. 강변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강변에서 소주를 혼자 나 한 잔도 안 주고 다 마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어요. 오이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제가 소설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나 우리말 사전을 2번을 외웠다. 우리말 사전을 2번 외우고 나니까 소설가가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이곤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의혈의 중요성을 절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중요성. 그래서 저는 오이곤 선생님 그때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산동네에 사셨어요. 따라갔더니 자기가 우리말 이렇게 노트를 만드는 노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저도 예를 들면은 이발사를 소설 주인공으로 쓸 때는 이발소에 가서 그분 은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만 쓰는 다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장에 가면은 장에서 소거간꾼들이 말하는 은어도 대단히 많아요. 다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소설로 써야 되겠다면 도자기 굽는 데를 가서 전부 의를 채록을 해서 노트를 만들어서 썼어요. 지금도 그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안 들어가요. 이 소설에 적합한 의들을 사전에 다 만들어 놓고
노트를 만들어 놓고 소설을 씁니다. 이게 작가는 저는 언어의 채굴자라는 말을 잘하거든요. 언어의 채굴자가 바로 작가다. 작가는 언어의 채굴자라. 그래서 이 오이곤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중에 오이곤 선생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하는데도 도움을 주셨어요. 뭐 어떻게 도움을 주셨냐면은 그때는 전화기가 없어요. 부덕리 촌에가 전화기가 없죠. 전보는 잘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전보는 잘 되더라고요. 전보는 즉각 배달돼요. 오이곤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오면은 전화 좀 바꿔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전보를 쳐요. 몇 시까지 우치고 오이곤 선생님한테 가 있으라. 그러면 몇 시까지면 그때 전화를 하면은 딱 통화가 돼요. 옛날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이곤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전화 바꿔주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제 영향을 준 분이 김동인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서울로 김동인 선생님을 찾아다녔어요. 김동인 선생님 서울운동장 바로 옆에 손소희 선생님하고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오이곤 선생님이 김동인 선생님의 동서기관이에요. 이분이 시골에 영산포 있으면서 소설 써가지고 김동인 선생님한테 찾아다녀요. 그걸 찾아다니면서 소설 써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 처제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동서가 돼요. 그리고 김동인 선생님의 동서가 바로 오이곤 선생님이에요. 유명한 김동인 선생님. 근데 두 분 다 나중에 이혼했어요. 김동인 선생님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소설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김동인 선생님한테는 뭘 배웠냐면 소설의 기본은 문장인데 소설 기본 문장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묘사력. 그러니까 예를 제가 소설을 써가지고 한 번은 다 원고를 던져버리시더라고요. 그 소설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어느 깊은 골짜기에 남모르는 깊은 골짜기에 들어섰더니 어느 쪽 나무에서 무슨 새가 울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 소설에. 그랬더니 그걸 지적하면서 이게 소설 문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골짜기 이름을 쓰고 그 골짜기 어디쯤에 갔더니 무슨 나무에서 참나무면 참나무, 소나무면 소나무에서 어디 가지 우듬지면 우듬지 아래떡이면 아래떡 무슨 새가 깨꼬리면 깨꼬리가 어떻게 깨꼴 이게 소설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 공부를 하면서 하다못해 뭐냐면 소설 문장은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는 담배를 사서 피웠다. 그 문장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가게에서 무슨 담배를 얼마에 주고 사서 피웠다. 이렇게 그게 나중에 사회학적으로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쯤에 담배 가게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무슨 담배는 얼마였구나. 그 소설은 아주 포괄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묘사만 디립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화병에다가 갈대꽃을 하나 꽂아놓고 그걸 몇만 장이라도 묘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갈대꽃을 전기불이 켜져 있을 때, 깜깜할 때, 밖에 비가 올 때, 밖에 눈이 올 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다 다르게 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사에 제가 치중을 하고 제가 제자들한테 가르쳐 줄 때도 그 묘사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도록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현선 선생님한테 배운 게 문학의 기본은 서정성이다라고 하는 거. 서정성. 그래서 제 소설 문장에 보면요. 서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적인 표현들이. 그리고 묘사는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제 소설의 특징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영향을 받은 거죠. 네.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소설, 제 문학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삼국지를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되면은 입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쓸 때 아니에요.
근데 문해부 선배 집에 갔더니 책이 책장에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아, 선배님 나 책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러면 삼국지를 딱 빌려주더라고요. 삼국지 그것을 날새기면서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서요. 날새기면서 한 번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 너무 재밌대요. 또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 이제 이건 그만 읽고 존 스타인백의 분노 포도를 주면서 이걸 읽어라. 너 문학을 하려면 이거 읽어야 된다. 그 삼국지 보면 그 땅 뺏기 싸움이잖아요. 잔인한 죽임, 권모술수 이런 것들이 넘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조조가 그냥 한 성의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권모술수, 어떻게 하면 속이는 거, 속임수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읽다가 그런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조사님에게 분노의 포도를 읽으니까 아 전율이 오는 거예요. 재미가 아니고 핏줄이 거꾸로 쓰는 것 같은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조사님의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농촌이 기계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데서 캘리포니아로 한 가족이 이주해 가는데 헌털뱅이 차에다가 뭐 식구들 다 가서 온갖 살림 다 싣고 그 이주하는데 이주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아기도 낳고 사람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그 과정에서 그런데 그 과정을 쓰는데 이 소설을 보니 휴머니즘 말만 듣던 휴머니즘이 뭔가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 소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마지막 장면에 큰 홍수가 져요. 근데 그 여자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여자가 이제 물 피난을 가는데 가족이 움막집이 하나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 남자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자기 젖을 짜서 살려내는 이야기로 끝거든요. 이걸 이제 비패가 된 가짜 휴머니즘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무튼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읽고 저는 아 소설은 이런 게구나 이게 문학이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읽은 게 막심 골기 첼카슈는 밑바닥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번역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밑바닥 루저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아주 그 음침한 골목길에 한 집에서 그 막노동한 사람들, 무슨 노름꾼들, 무슨 뭐 술집 사람들 이런 사람 아주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제 소설의 방향은 관념적 존재보다 현실적 삶의 이야기. 관념적으로 머리로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해석보다는 정말 구체적인 삶이란 뭐죠?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라고 하는 어떤 삶이 바람직한 인간다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필 꽂혔어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저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파상일이 유명한 리얼리스트죠. 모파상이 무슨 말을 하냐면 소설은 걸어다니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다 걸어다니는데 사회 곳곳 밑바닥 이런 거 다 그대로 비춰주는 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고 뭐 이거 전부 그대로 다 비춰주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거, 지시하는 거. 그래서 모파상의 이야기를 소설을 제가 한동안은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쓴 소설이 청소부라고 하는 소설인데 한 젊은 청소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부가 밑바닥 인생들을 그대로 들여다본 사람이잖아요. 한 부잣집, 동명동에 부잣집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청소가 동명동 담당이었어요. 한 부잣집에는 가면 대문 앞에가 청소 시멘트로 이렇게 청소 쓰레기 버리는 곳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다 치우고 있는데 거기서 편지가 하나 나와요. 개봉하지 않는 편지가. 근데 그 편지를 제가 젊은 청소가 뜯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이 여자 주인한테 자기가 금목걸이를 훔쳤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요. 절대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고백하는 애물다는
자기는 전혀 그 훔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장문을 편지를 써요. 다음에 또 그 집 가서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또 그 편지가 또 나와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주인은.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백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바닥 사람들의 어떤 버림받은 삶, 존재, 그 희망이 없는 그 루저들의 삶, 이런 데서 제가 피리 꽂혀서 청소부를 두 편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는 창비하고 문지하고 두 문의 잡지가 있는데, 문지는 비교적 순수문학 쪽이고 창비는 참여문학 쪽입니다. 그래서 창비를 보냈더니 백낙점 씨 연몽식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저를 끊었더니 너무 소설이 좋다고 난리더라고요. 이런 소설 앞으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부가를 발표하고 그 뒤로 제가 등단하고 계속 잡지에 발표해줬는데, 문학사상에서만은 발표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 소설 아무리 보내도 발표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이어령 씨를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제 소설은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문 선생 작품은 색깔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자와는 맞지 않습니다. 색깔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성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민중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문학이라고 하는 건 예술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제가 그랬어요. 이혜령 씨한테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래서 굶어지고 가는 사람이 외치는 정말 자기 목소리는 뭐냐면 야 이놈들하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서러움을 울부짖은 그거 바로 인간적인 목소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빼앗기고 짓밟혀서 굶어지고 가는 사람의 눈에 비친 하늘의 빛깔, 옆에 피어있는 꽃, 이걸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리 박았어요. 멋있는 말이네요. 네. 그거 문학성, 그 예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술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삶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뭔가 필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쓴 소설이 징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어린이들 장문 심사를 했는데, 한 어린이가 계림초등학교 한 어린이가 글을 써냈는데, 자기 아버지는 징차잡이였다. 장성에서 유명한 징차잡이였는데, 그때는 학교에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월사금을 못 내서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그 징을 스몰 찍어서 가지고 온 징을 장에서 팔아서 그 월사금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유명한 징차잡이였는데 징을 언제든 벽에 가서 걸어놓고 징을 다시 칠 날을 기다렸는데, 마을에서는 굳으면 언제든지 징치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버렸다는 아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성댐이라고 하는 걸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장성댐을 갔어요. 장성댐을 가서 댐 좀 구경하고 싶다. 그때 우체국장님이었는데 나이가 그때 꽤 많으셨어요. 그 우체국장님, 나이 많으신 우체국장님 저를 오라고 그러더니 조그마한 그 배에다 저를 싣고 한 바퀴를 삥 돌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교문도 있고 돌다리도 있고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수몰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애기들 울음소리도 들리는 거 같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는, 제가 환청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징소리를 쓰게 됐습니다. 고향 상실,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고향 상실의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건 뭔가, 전부 그 사람들은 전부 장성 한 면이 없어졌잖아요. 그 면이 없어서 전부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도시로 왔는데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처럼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이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어떻게 살겠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먼지처럼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 근대화 과정에서 황석영이라든가 윤은길이라든가 또 아홉벌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농촌 산업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들은 누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징소리를 통해서 농촌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모순점들 이런 걸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건 뭔가, 고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 뭔가, 하이데커가 설명을 했더라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 의미가 아니고 인간 존재 양식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이데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은 이거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고, 고향을 찾자라고 하는 건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징소리가 연작을 쓰게 돼서 한 책 한 권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한국일보에 대여섯 특필을 했더라고요. 이거다. 이게 문학이다라고 하는 대여섯 특필을 한국의 한의 정서를 정통적으로 이은 작가다라고. 그리고 뭐 외국에서도 한국 작가들 그때 40대 한국 40대 작가들의 한의 세계라고 하는 특집도 하고요. 전부 조정래야 뭐 이청준 뭐도 전부 이 뭐 한승원 한의 이야기거든요. 한의 이야기. 그 한의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한국 문학에 나타난 한의 세계를 썼거든요. 우리의 한이 뭔가라고 하는 걸 제가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철축제는 말하는 도로나 대학 입시 논술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예, 철축제하고 말하는 도리. 징소리 세 가지 것이만. 요즘에는 늙은 어머니의 향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6.25와 화해하기 위해서 철축제 6.25 때문에 어떤 이념 갈등,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자기 아버지를 묻은 장소를 확인해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6.25 때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내서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디다 묻었냐 죽여서 확인하고 시체 찾아서 결국은 시신 메고 지리산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자리에 다시 묻습니다. 화해하는 이야기인데 이념 갈등 속에서 어떤 화해는 없는가, 화해의 장을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소설이고, 말하는 돌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거고, 그리고 징소리.